끊임없는 추적. 그가 취직한 곳은 광주시 구동의 공작 성냥화학 공장으로 사장이 김춘옥의 언니 집에서 서기 노릇을 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다른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일에만 몰두했다. 공장 숙식실에서 기거하던 그는 함께 그 방에서 자는 사장 조카 추병태와 가깝게 지냈다. 알고 보니 추병태도 순천에서 국민학교 선생을 하다 여순 사건을 만나 적극적으로 활동했었고 무기징역까지 받은 사람이었다. 마포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6.25를 만났는데 걸어서 고향까지 오다 보니 이미 9.28 후퇴가 임박하여 일도 하지 못하고 짧은 해방을 보내버린 것이었다. 경찰서나 법원이 다 불타버렸으니 이전의 기록이 남아 있을 리도 없고 6.25 때 활동하지 않았으니 찍힐 리도 없고 해서 별탈 없이 지내온 추병태는 아직도 가슴 깊숙이 옛날의 꿈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의 신원을 알고 나자 이모저모로 신경을 써주었다. 53년이 밝아왔다. 곧 휴전이 될 듯 하면서도 쉽게 휴전 협정은 맺어지지 않았다. 박씨와의 선도 정기적으로 이어졌고 그의 활동도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김춘옥의 전주 집에도 찾아가 부모에게 인사를 드렸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들은 이미 약혼을 했다는 말에도 쌀쌀하게 그를 대했다. 그때 김춘옥의 집은 장성에 있는 전답을 아직 처분하지 못해 전주에서 새빵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새빵살이를 하면서도 시집 올 때 데리고 온 몸종을 풀어주지 않은 채 데리고 있었다. 그렇게 봉건주의적 잔재가 뿌리 박힌 사람이니 그가 마음에 찰리 없었다. 김춘옥에게 어떻게든 부모를 설득시키라고 말하긴 했지만 그는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김춘옥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고 느꼈던 것이다. 그가 그녀에게 사상적인 단련을 시키려고 무슨 말을 꺼내기만 하면 김춘옥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웠다. 그가 보기에 그건 일종의 두려움 같기도 하고 거부 같기도 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녀가 멀어지고 있는 건 분명했다. 그녀가 떠나갈 날이 머지 않았음을 그는 눈치챘다. 서럽거나 가슴 아프거나 배신당했다는 분노는 생기지 않았다. 단지 그녀의 출신 성분을 사업하기 유리한 조건으로만 생각하고 그녀의 발목을 붙잡는 조건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자신의 불철저함에 대해서 화가 치밀었다. 그녀는 반동의 딸이었고 그녀가 머리로 혁명을 하는 동안에도 어린 시절부터 그녀를 지배해온 반동적 환경이나 습관들은 완전히 극복된 게 아니었다. 그래서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것인데 그는 그녀를 너무 쉽게 믿었던 것일까? 그가 자수를 권했을 때 김춘옥은 펄펄 뛰며 싸우다 떳떳하게 죽겠노라고 했었다. 이제 평온한 삶의 유혹 앞에서 모든 맹세를 잊어버린 것일까? 그는 좀 더 두고 보기로 했다. 자주 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혹시라도 그녀가 입을 열면 모든 게 끝나는 상황에서 그녀에게 무리하게 강요할 수도 없었다. 방법은 기다리는 것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그 혼자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뿐이었다.
웬일인지 경찰의 감시가 부쩍 심해졌다. 일주일에도 서너 번씩 경찰이 찾아와 정보를 달라며 복가됐다. 화순 경찰서장의 부탁으로 그의 취직을 도와준 도경 사찰과장이 다른 곳으로 전근 가고 나자 그에게 무슨 정보를 캐낼 게 없나 해서 괴롭히는 것이었다. 그가 아는 게 없다고 입을 열지 않자 미행이 시작되었다. 그는 박 씨에게 공장으로는 절대 오지 말라고 해놓고 추병태를 통해 안전한 약속 장소를 다시 잡아야 했다. 그러던 2월 말이었다. 끈질기게 달라붙어 공작을 하던 박종록이라는 도경 형사계장이 그를 찾아왔다. 당신 임복현이 알아? 왜 그 양반이 자수라도 했소? 자수는 빨갱이 놈들이 아무리 설쳐봐야 꼬리가 길면 얼마나 길겠어. 나주에 지하사업 하러 나와 있는 걸 잡아다 족쳤더니 술술 불더구만. 40명쯤 잡아들였지. 임복현이 그랬을 것 같지 않았다. 여자지만 아주 깡다구 있고 다부진 여자였다. 그런 여자가 조직을 다 불 정도였다면 그 고문이 얼마나 끔찍했을까. 그나저나 잡힌 사람들이 누군지 궁금했다. 슬쩍 떠봤더니 조직하러 나온 사람들은 아니고 은신처를 제공했던 주민들이었다. 자네 혹시 김용원이나 유은혁이라고 알아? 그놈들이 함께 나와 있었던 모양인데 임복현이 한 달 만에야 입을 여는 바람에 튀어버리고 종족을 알 수가 없는데 말이야. 자네 혹시 생각나는 게 없나?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요. 나는 동부에 있어서 서부 사람들은 하나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소. 그가 김춘옥을 데리고 나오던 무렵 김영원도 지하사업 하러 나갈 거라고 하더니 드디어 나온 모양이었다. 임복현 때문에 박살이 나버렸으니 버티기 힘들 텐데 걱정이었다. 그 자신부터 벌써 문제였다. 그가 버티면서 입을 열지 않자 적의 감시와 미행이 나날이 심해졌다. 3월 말경 박 씨가 추병태를 통해 연락해왔다. 뒤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약속 장소로 나갔다. 박 씨가 건네준 레포에는 웬 약도가 하나 그려져 있고 그것을 찾아가 김호중 사장에게 편지를 전하라며 또 다른 편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미행이 있는지 없는지를 수차 확인하면서 그는 약도에 그려진 집을 찾아갔다. 그 집은 그가 보던 중 가장 화려하고 큰 집이었다. 50년 8월 광주에 있을 때 전리품관리위원회에서 그에게 배정해준 검사의 양옥집 정도는 유도 아니었다. 이런 집에 무슨 일일까? 우리 동지의 가족이나 되는 것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근처에서 그 집을 살펴보는데 경찰 둘이 집 앞을 지키고 있었다. 상주에 있는 모양이었다. 경찰을 직접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갈 길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경찰을 붙들었다. 김 사장님 좀 만나려고 왔는데요. 어디서 오셨소? 경찰은 느슨한 얼굴로 별 의심 없이 물었다. 예, 회사 사람인데 사장님이 불렀구만요. 이리 따라오십시오. 경찰은 그를 집 안으로 데려갔다. 깡마른 중년 남자가 손님을 배웅하러 막 나오는 참이었다. 사장님, 회사에서 왔답니다. 경찰은 사장의 답변도 듣지 않고 서둘러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 누군가? 사장이 유심히 그를 보며 물었다. 아, 예, 들어가서 말씀드리죠.
그는 자기가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앞서서 마루로 들어갔다. 사장이 어이없는 얼굴로 그를 따라왔다. 그는 사장과 마주 앉은 뒤 야무지게 봉해진 편지를 내밀었다. 다름 아니라 누가 이걸 좀 전해달라고 해서요. 사장은 쪽지를 받아들더니 그를 잡아 끌었다. 여기보다 안방으로 들어가세. 편지를 읽고 난 사장은 별 표정 없이 잠시 기다리라며 안방을 나갔다. 순간적으로 별 생각이 다 떠올랐다. 저 사람이 신고를 하러 가는 게 아닐까. 신고를 한다면 일어서서 지금 당장 나가야 할지 어떨지 별별 생각으로 진땀을 빼며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잠시 후 사장이 다시 들어왔다. 지금 집에는 그만한 돈이 없네. 사흘 후에 다시 들르게. 아니, 그날 전화를 하게. 사흘 후 전화를 했더니 사장이 직접 돈을 들고 근처 다방으로 나왔다. 수표밖에 없어 수표로 준비했으니 바꿔 쓰라는 것이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묘한 인물이었다. 누군가의 가족이라면 안부를 묻거나 최소한 근심 어린 표정이라도 지을 텐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았고 협박받는 거라면 충분히 경찰을 부를 수 있었으니 그것도 아니었다. 광주에서는 소문난 갑부인 모양인데 어쩌면 이전에 자익 활동을 지원했거나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모양이었다. 아무튼 그가 수표로 건네준 돈은 논 천마지기 정도를 살 수 있을 만큼 거액이었다. 며칠 뒤 박 씨가 다시 찾아왔다. 일부는 박 씨에게 보내고 일부는 나중에 누가 찾아갈 테니 그 편에 건네주라는 짓이었다. 얼마 후 곱게 생긴 웬 중년 부인이 공장으로 그를 찾아왔다. 혁운 씨죠? 홍식이 고모되는 사람인데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도에서 전달해준 암호대로였다. 그는 나머지 돈을 그녀에게 전해주었다. 그 뒤로 한동안 도당의 연락이 뜸해졌다. 서울로 올라온 홍고에게서 철도 경찰대 후생과에 취직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여름이 가까워오자 경찰의 감시와 미행이 부쩍 심해졌다. 그의 담당이라는 형사가 날마다 찾아와 선을 대라며 그를 협박했다. 여러 곳에서 그가 위장자수를 하고 산과 연락한다는 정보를 들었다는 것이다. 끝까지 그가 부인하자 이러면 수감하여 송치하겠다며 위협이 대단했다. 그가 움직이기만 하면 미행을 해대는 통에 공장 밖으로는 나갈 수도 없었다. 공장에 갇혀 일만 하며 여름이 깊었다. 산에서는 여전히 연락이 오지 않았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지 속이 타들어갔다. 그 무렵 남한의 신문에는 조선공산당 내에 종파주의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 실렸다. 남로와 북로 사이에 치열한 노선투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박헌영은 연금당했고 나머지 남로계의 다수가 체포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런 기사를 전혀 믿지 않았다. 남로당과 북로당이 통합한 뒤로 우리 당에 분파주의란 없다는 말을 계속 들어왔던 터라 이승만 정부의 보도를 그대로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8월 7일 이승엽, 이강국, 이마 등이 북한에서 미국의 첩자라는 죄명으로 사형을 언도받았다는 기사를 읽고는 부분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박헌영까지는 모르지만 이승엽이나 이강국 등은 충분히 미제의 첩자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공장에 있으면서 마크 게인이라는 미국 기자가 한국전에 대해서 쓴 일본의 일기
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는 미국의 정보 활동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교묘하고 탁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일본의 일기에는 한국전은 전쟁을 필요로 했던 미국의 교묘한 도발에 김일성이 선제 공격을 해 시작된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정도의 공작 능력이라면 남로당의 핵심에 간첩을 침투시키는 것쯤은 쉬운 일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 몇몇의 간첩 행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회를 북쪽에서 분파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솟구쳤다. 그러나 그런 의심에 앞서 허탈했다. 남로당의 핵심 간부들이 미제의 첩자라면 도대체 지금까지 피를 흘리며 싸웠던 수많은 당원들은 무엇을 위해 싸운 것인가? 그들이 목숨을 바쳤던 투쟁 하나하나가 미제의 소나기에서 노란한 것이라니. 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눈조차 내리지 않는 겨울 들녘처럼 참을 수 없는 허전함이 밀려들었다.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휴전협정 전문이 실린 신문을 몇 번이고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도 빨치산 문제는 다뤄져 있지 않았다. 전선이 없어지면 빨치산에게 남은 건 괴멸뿐인데 혹시나 했던 포로 교환에도 빨치산은 언급되지 않은 것이다.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휴전에 기뻐하면서도 빨치산의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다. 왜 북한은 빨치산 문제를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일까? 자신의 전선을 지키라는 것인가? 이 휴전 상태가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몰랐다. 이제 통일이란 어쩌면 자신들이 살아 생전에 보지 못하는 먼 미래의 일일 수도 있었다. 남한의 빨치산은 전선도 없어진 지금 무엇을 위해 싸울 것인가? 남한 자체의 힘만으로 사회주의 혁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지난 몇 년간 죽음을 넘나들며 체험한 사실이었다. 남한 정부는 입산자 전원에 대한 세밀한 자료를 갖고 있었다. 이제 빨치산들이 경찰의 정보망을 피해 지하로 잔입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만큼 어려운 일이 되었다. 먼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닌 게 되어버린 이 시점에서 빨치산의 앞날에 기다리는 것은 영광스러운 죽음뿐일지도 몰랐다. 그는 목숨을 바쳐 자신의 전선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온통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신의 전선을 지켜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면 모르되 죽음밖에 없는 지금 동지들이라도 송환시켜 살려야 되는 게 아닐까? 무엇이 옳은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무엇이 옳건 이미 주사 위는 던져졌다. 살기 위해 자수를 하거나 투항을 하는 것은 북으로 가는 것과는 달랐다. 살기 위해 사상을 버릴 수는 없었다. 휴전협정 뒤로 더 심해진 경찰의 협박 속에서 그는 옴짝달짝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락선마저 드러나 큰 사건이 터질 수도 있었다. 그는 광주를 탈출할 계획을 짰다. 자수자인데다 제2국민병 기피자이니 혼자 힘으로는 어디 한 발짝도 꼼짝할 수 없을 때였다. 그는 옆집에 사는 헌병 상사 김문호를 찾아갔다. 김문호는 성냥 공장에 와서 처음 만난 사람인데 추병태나 그와 나이가 비슷해
잘 어울려 놀았다. 그가 빨치산 출신인 걸 알고는 아기 없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도 졸라대서 몇 번 얘기를 나눴고 그러면서 친해진 것이었다. 광주 전역에서 기피자 색출이 실시되면 기피자인 그와 추병태에게 자기 집에 와 있으라고 할 정도였다. 경찰이 하도 심하게 찾아다니며 미행을 하기에 전에도 한번 김문호에게 사정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 김문호 역시 경찰의 행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니, 경찰은 자수한 사람을 왜 그렇게 괴롭히나? 자수하면 그만 아닌가? 글쎄 말일세,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내 한 목숨 살라고 자수했네. 그런데 나보고 동지를 팔라는 걸세. 살자고 자수야 했지만 동지들까지 팔아가면서 살 생각은 없네. 사나이가 그 정도 의리는 있어야지. 헌병 상사이면서도 김문호는 사나이라면 신의를 지켜야 하는 법이라고 그를 이해해 주었다. 얼로 도망쳐버리지 그래. 그때부터 도망치라고 권하던 김문호였다. 김문호를 만나 사정을 얘기했더니 흔쾌히 돕겠다고 나섰다. 공장으로 돌아와 추병태에게 가끔 오던 전화가 오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서울로 갔는데 자리 잡히는 대로 연락하겠다고 전해달라고 해놓고 그날 밤으로 김문호가 구해온 군 지프를 타고 대전까지 갔다. 군용차인데다 헌병이 있으니 무사 통과였다. 김문호는 서울에서 취직할 곳까지 구해 안내장을 써주며 김춘옥의 집 앞까지 그를 데려다 주었다. 김춘옥이 외자청장으로 있는 형부를 통해 얻어준 한강 도강증을 들고 그는 서울로 가는 열차를 탔다. 서울역은 휴전협정이 되자 부산으로 피난 갔다 돌아오는 행렬로 10,000원이었다. 전쟁이 끝난 서울은 폐허였다. 여기저기 불탄 건물의 앙상한 뼈대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바람에 흔들거리고 오나 가나 거지들이 발길에 채였다. 서울역 건물은 멀쩡했지만 서울역 부근에도 전쟁의 처참한 상흔이 내널려 있었다. 그는 곧장 서부역 부근에 있는 어느 병참 부대를 찾아갔다. 빨치산 지하 조직자의 국민병 기피자가 숨어 지내기 위해 군부대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었다. 역설적이긴 했지만 그만큼 좋은 피난처도 없었다. 당장 다음 날부터 일이 시작되었다. 5개 사단의 부식을 공급하는 이 병참 부대에서 그는 입고계의 일을 맡았다. 생선이니 고기니 채소니 군납하는 모든 물품의 입고증을 발급하는 일이었다. 돈이 절로 들어오는 자리였다. 새벽부터 물건을 입고시키기 위해 줄을 선 납품업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해진다. 입고가 늦어지면 검사도 늦어져 물품들이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입고가 늦어지면 아우성이 벌어지기 마련이고 그럴 때 세칙으로 몇 건만 해결해주면 두툼한 돈봉투가 들어왔다. 그러나 그 봉투는 그의 주머니 속으로 챙길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중사, 상사, 소위로부터 부대장에 이르기까지 상납해야 하는 것이었다. 전쟁 때문에 어디선가는 사람들이 죽어가지만 어디선가는 돈을 챙겨 한미천 잡는 사람들도 많았다. 군 간부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 그는 정상으로 하면 얼마 걸리지 않는 일에 하루 종일 허덕여야 했다. 9월 초가 지나 찬바람이 불 때서야 홍고를 만나러 갔다. 홍고는 여전했다. 다행히 홍고는 10월 초
부산 후생주임으로 발령이 날 거라고 했다. 돈도 돈이지만 일본으로 나갈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했다. 원하지도 않는 일에 쫓기다 보니 어느새 9월 28일 일요일이었다. 오랜만에 그는 서울 시내를 천천히 걸었다. 오늘이 9월 28일, 9월 28일 3주년이었다. 50년, 그날은 느닷없는 후퇴 명령의 분개에서 김선우에게 쫓아 올라갔다가 결국은 승복한 채 물러나왔고 51년에는 9.28 복수 투쟁으로 곡성 해방 작전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리고 작년엔 원치 않았던 자수를 하고 나서 조직과 선을 대기 위해 조바심을 쳤었고 지금은 이렇게 서울 시내를 걷고 있다. 자수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위협과 감시에 쫓겨다니며 그 혼자 이 땅에 발을 붙이기도 힘든 형편이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제대로 지하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산에 있는 동지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6.25 직전에 그 처참했던 날들이 떠올랐다. 휴전 전까지야 대부분의 병력이 전방에 몰려 있어 6.25 직전처럼 어려운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휴전이 끝났으니 모든 병력이 빨치산에게 집중될 텐데 동지들은 그 집중포화를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못 견디게 동지들이 그리웠다. 지금쯤 무성하게 짙어갈 백아산과 백운산의 녹음이 그리웠다. 폐허가 된 건물들의 잔해로 황량하기 그지없는 퇴계로를 이리저리 거닐다가 홍고의 하숙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홍고의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이틀 전에 발령이 나 부산으로 떠났다는 것이었다. 집주인이 그에게 전해주랬다며 홍고의 편지를 내밀었다. 자리 잡히는 대로 연락을 할 테니 우선 부대 근무 충실히 하라는 내용이었다.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유일하게 알던 홍고마저 떠나고 그 혼자 남은 이 드넓은 서울이 쓸쓸하기 그지없었다. 며칠 뒤에는 부대마저 갑자기 속초로 이동한다며 거기에서는 그가 할 일이 없으니 딴 일자리를 찾으라고 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서울에서 그것도 전직 빨치산이자 제2국민병 기피자가 찾을 수 있는 일거리는 아무것도 없었다. 홍고의 편지 때문에 서울을 떠날 수도 없었다. 허름한 여관방을 하나 잡아놓고 그는 날마다 목을 누리고 홍고의 편지를 기다렸다. 그러나 부대가 떠난 여관에서 혼자 있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날마다 군대 기피자들을 잡기 위해 임검이 실시되는 판이었다. 그는 여관 조바에게 웃돈을 주어 특시를 쓰면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편지만 기다렸다. 지루하고 무료하고 답답했다. 차라리 산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편이 더 견디기 쉬울 것 같았다. 10월 6일 드디어 기다리던 홍고의 편지가 도착했다. 원하던 대로 부산 후생주임으로 부임은 했지만 11월 6일을 기해 철도 경찰대가 폐지될 것 같다는 것이었다. 구례를 거쳐 15일까지 부산에 도착하겠다는 답장을 그날 중으로 붙이고는 밤차로 대전을 향했다. 김춘옥을 만나 그간의 사정을 확인하고 이후의 계획을 확정해야 했다. 과연 김춘옥이 모든 일을 계획대로 준비하고 있을지도 미지수였다. 게다가 홍고를 이용하려던 일본과의 밀항 루트도 어떻게 될지 불확실했다. 여전히 선은 끊어진 상태였다. 불안하고 고독했다.
어둠을 더듬어 기차는 나무로 밤새 달렸다. 체포, 그리고 사형 선고. 새벽녘에 대전에 도착한 그는 곧 김춘옥의 집으로 갔다. 어쩐지 분위기가 냉랭했다. 새벽에 불쑥 찾아온 것에 대한 불쾌감만은 아니었다. 그녀의 부모는 이전보다 더 노골적인 불쾌감으로 그를 대했다. 그는 곧 그녀를 시내로 데리고 나와 연유를 물었다. 부모님이 혁운 씨 집안은 좋은데 학벌이 없다고 헤어질 것을 강요해요. 그러니 앞으로는 집으로 오지 말고 편지로 연락해서 밖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집안의 반대를 극복할 방법 하나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다니. 게다가 반대와 적극적으로 부딪히지도 말고 피해서 만나자니. 그녀는 결국 반동적인 집안의 질곡을 박차지 못하고 그 질곡에 자기를 빠뜨린 것이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불쑥 떠올랐다. 죽더라도 님이 계신 곳에서 죽고 싶어 보름을 굶으며 백아산을 찾아왔다며 그의 품에 안겨 울던 그녀의 모습이 스쳐갔다. 그러나 이미 그녀는 옛날의 그녀가 아니었다. 놀라움은 없었다. 어쩌면 그동안 그는 의식적으로 그녀를 향한 마음을 짓눌러 왔는지도 몰랐다. 아니 그보다도 그가 사랑한 것은 지주의 딸이거나 화려한 인텔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질곡을 박차고 나와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던 투사 김춘옥을 사랑한 것이었다. 김춘옥은 계속 변명조로 미안하다며 다시 연락하라고 그를 떠나보냈지만 그는 이게 마지막 인사가 될 거라는 예감 속에서 영원한 작별을 고했다. 그는 한때의 사랑을 떠나보내고 있었다. 아무리 강한 척 했어도 돌아오는 길은 쓸쓸했다. 어떤 이름의 사랑이라도, 아무리 잘못된 사랑이라도 이별은 가슴 아픈 법이고 온갖 추억을 동반하는 법이었다. 구례에 도착한 즉시 그는 제1선인 박씨를 찾았다. 그러나 제1선은 분투책 김호동이 203 부대의 기습을 받고 피살되는 바람에 파괴된 지 오래였다. 그는 다시 부랴부랴 제2선인 문청면에 있는 그의 친척 집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그곳으로 김선우의 지심은 세 통이 와 있었다. 김선우의 길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드디어 동지들 곁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서울에서부터 내내 짓누르던 고독감과 허전함도 일시에 사라졌다.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고 어른거리던 김춘옥의 화려한 모습도 사라졌다. 몸 깊숙이 숨겨져 있던 힘이 다시 솟아나는 것 같았다. 동무가 해내야 할 사업이 산적해 있는데 연락이 두절된 지 2달이 넘어 혹시 사고가 아닌지 마음 졸이며 이 글을 쓰오. 부디 무사하여 이 글이 동무에게 전해지길 바라오. 이 글을 받는다면 1차 도당에 들러주길 바라오. 언제 어디서나 따뜻하고 자상하던 김선우의 다정한 얼굴이 떠올랐다. 또 한 통의 편지에는 반당, 반국가적 행위를 했던 남로당 지도부들의 사업 작품과 사업을 비판하지 못하고 맹종했던 것에 대해 남로당 출신 당원들은 자기 비판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니 그도 자기 비판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지금까지의 활동 보고를 하고 도당으로 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겠다는 편지를 남겨놓고 나왔지만 자기 비판서는 도저히 쓸 수가 없었다.
도대체 무엇을 자기 비판한단 말인가? 맹종에 대해서? 그러나 당 상부에 대한 복종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다. 그가 곡성 해방 작전을 거부했을 때도 간부들은 상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며 그를 비판했었다. 상부의 결정에 대해 비판할 자유조차 없었는데 이제 와서 맹종에 대해 자기 비판하라는 건 어불성설이었다. 당 최고 지도부 몇 사람의 반당적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서 하부원들이 도대체 무엇을 자기 비판해야 한단 말인가? 당의 명령을 지상 최고의 명령으로 알고 목숨을 바쳐 지켜온 사람들이었다. 당 중앙위원회가 공개적인 자기 비판을 한다면 몰라도 이승엽이나 이강국의 그림자 한 번 못하고 무상계급의 혁명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위대한 명제 하나만 믿고 싸워온 하부원들에게까지 자기 비판을 요구한다는 것은 도저히 승복할 수 없었다. 당시 그는 사정을 잘 모르고 있었지만 박헌영 간첩 사건은 남한 빨치산에 엄청난 파문을 몰고 왔다. 9월 중순에는 전남 전북 경남도당 위원장들이 모여 반당 반국가적 파괴분자인 박헌영 및 이승엽 반역도당의 잔재와 영향을 근절하기 위한 재반 대책을 토의에 붙여 이 현상이 자기 비판을 하고 평당원으로 강등됐다. 그에 따라 남부군도 해체되어 전북, 전남, 경남 도당으로 분산 배치되었으며 이 현상은 지하 침투를 위해 경남 도당으로 내려가다 피살되었다. 자기들이 유일하게 믿었던 당이 그 당의 지도부가 미제의 첩자였다는 끔찍한 사실을 알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탈감에 빠졌다. 그것도 죽음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맞부딪힌 거라 충격은 더욱 컸다. 그가 떠나 있는 동안 산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전남도당도 70여 명으로 줄어든 유격대를 이끌던 남태중이 53년 여름 공세에 부상을 입고 포로가 되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옛날 조용식이 7연대장을 할 때 그의 연락병이던 소년 인민군 출신 김병극이 백운산 부대라 하여 잔류인원 30명의 대원을 거느리고 있을 뿐이었다. 유격투쟁의 역사가 대단원의 막을 서서히 내리고 있었다. 초조하게 도당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던 그에게 며칠 뒤 구례군 여맹위원장을 하다 자수한 조말순이 찾아왔다. 조말순도 위장 자수를 해서 지하조직 활동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도당과의 연락선이 복잡해서 좀 더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아, 혁운동무 권상수 알지라? 담양군당 위원장 하던 권상수 말이요. 권상수라면 입당하기 전부터 조용식과 더불어 가장 친하게 지내던 동지이자 친구였다. 권상수는 조용식이 죽기 직전 여름, 그러니까 1951년 여름에 중앙당 연결 임무를 띠고 파견조를 인솔하여 이북으로 향했었다. 그 뒤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었지만 이쪽에서 정해 보낸 암호로 이북과 통신이 안 되는 걸 보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결론이었다. 아마 38선을 뚫지 못하고 모두 희생된 게 분명했다. 그 권상수가 금매 살아왔단 말이요. 예? 그거이 참말이요? 하모 같이 갔던 사람들은 다 죽고 둘이서 38선을 넘게 됐는데 지뢰를 밟아갖고 부상포로 됐다마요. 같이 잡힌 사람이 힘을 써갖고 군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나왔다요. 시방 그 사람 어디 있는지 아시오? 권상수가 살아왔다니. 그는 당장 조말순이 일러준 대로 권상수를 찾아 나섰다.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던 권상수는 어둠 속에 버티고 선 그를 발견하고는 한동안 움직일 줄을 몰랐다. 참으로 오랜만이었다. 그도 권상수도 서로가 이런 모습으로 만날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었다. 우리 같은 놈들도 공짜로 공부시켜준다는 이북으로 가자고 구레를 떴던 소년들은 불과 7년 만에 그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마주 앉은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친구, 조용식은 이미 그들의 곁에 없었다. 용식이는 죽었다. 한참 만에야 뜨겁게 얽힌 손을 빼내며 그가 꺼낸 말이었다. 들었다. 한동안 말이 끊겼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살아있으니 반갑다는 말 외에. 그래, 너는 지금 어쩌고 있냐? 얼마 전 북에서 난파된 공작원과 연결이 됐어. 양경환이라는 사람인데 6.25 당시 서울시 인민위원장이었던 이승엽의 비서였단다. 난파된 즉시 구례 처갓집으로 와서 구례군청 산림과 임시직원으로 취직을 하고 조직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사람이야. 아직 도당과 선이 닿지 않아 나와 오재원 씨 이렇게 셋이 활동하고 있지. 너는 어떠냐? 자수했다고 하더니 지하조직 사업을 맡은 거냐? 니놈이 진짜 자수를 할 리는 없고 여간 어렵지 않아. 한 일도 별로 없고 내 자리 잡는 데만 1년을 보낸 셈이니. 참 그런데 오재원 씨는 어떻게 된 거냐? 산에서 맨날 굶으니 눈이 멀었지 뭐야. 눈이 멀었으니 봉사가 빨치산을 할 수 있겠어? 별 도리 없이 자수를 했는데 먹는 것 챙겨 먹고 두 눈 번쩍 뜬 신봉사가 됐지 뭐냐. 지금은 두 눈 다 멀쩡해. 두 사람은 그동안 쌓인 묵은 얘기들로 밤을 지새웠다. 조영식이 있었더라면 더욱 신나는 밤일 테지만 그가 권상수보다도 더 사랑했던 조용식은 지금쯤 지리산 어느 기슭에서 썩어가고 있을 터였다. 다음날 그는 조말순을 통해 권상수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보고하고 도당 방문할 선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열흘이 지나서야 김선우의 답장이 왔다. 조말순이 순천군당 위원장 남상원을 통해 도당과 연락하고 있었는데 최근 남상원이 도당 조직부장 여명기를 사살하고 자수하여 도당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난파되어 있는 양경하는 간첩 이승엽의 비서였음을 감안할 때 믿기가 어려우니 권상수, 오재원과도 선을 끊고 조말순과 선만 대놓고 즉시 구례를 떠나라는 짓이었다. 이것이 김선우와의 마지막 연락이었다. 이듬해인 54년 2월 27일 백운산의 한 비트에 숨어있던 김선우는 조직 부부장 박춘석의 배신으로 몰려든 국방군과 끝까지 대치하다 수류탄으로 자폭하여 일제시대부터 투신해온 사회주의 운동에 막을 내렸다. 선비 같은 풍채로 늘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책벌레였지만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도 웃음 띤 얼굴로 전남 유격대를 총지휘하던 무사다운 죽음이었다. 그는 즉시 권상수를 찾아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권상수를 철저하게 믿고 있었다.
도당에서도 의심한 사람은 양경한이지 권상수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앞날에 기다리고 있는 배신과 죽음의 그림자도 보지 못한 채 위험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는 친구 권상수에게 떠난다는 말을 하기 위해 부랴부랴 달려간 것이다. 권상수와 오재원은 함께 있었다. 상수, 지금부터 내 얘기 잘 새겨들어. 지금 당장 양경한과 접촉을 끊으라는 도당의 지시야. 나는 오늘 밤에 떠날 테니 두 사람도 최대한 빨리 떠나라고. 묵고 있던 집으로 돌아온 그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기차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10시쯤 누가 그를 찾는다고 했다. 마당으로 나가봤더니 마당이 빽빽하게 경찰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한 사람이 잽싸게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튈 생각을 할 짬도 없었다.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는 굴의 경찰서로 붙들려 갔다. 경찰에서는 이미 양경한, 오재원, 권상수 등이 잡혀와 사찰과에 꿇어앉아 있었다. 4명은 각기 다른 방에 수감됐다. 곧이어 양경한의 조직에 가담했던 30명가량의 사람들이 줄줄이 붙잡혀 왔다. 도대체 누가 밀고 간 것일까? 누군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가 그날 밤중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임이 분명했다. 다행히 도당과 선을 갖고 있는 조말순은 잡혀온 것 같지 않았다. 조말순과의 관계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니 그가 입만 다물면 밝혀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경찰에 협조하지 않는 이상 그 앞에 기다리는 것은 사형밖에 없었다. 그러나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이라는 것이 주는 감상에 빠지는 것도 한가할 때나 가능한 것이었다. 불지 말아야 한다는 절박한 생각 외에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취조가 시작되었다. 위장 자순이 뭐니 묻지도 않았다. 무조건 도당과의 선을 대라는 것이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나는 모든 걸 버리고 살고 싶어 자수를 한 사람이요. 자수한 사람을 이렇게 다루는 몽둥이가 날아왔다. 질문도 없이 무수한 몽둥이 세례를 퍼부었다. 48년 5월이 생각났다. 그때도 그는 가혹한 고문과 싸워 이겼다. 이번에도 싸워 이길 것이다. 어떻게 해유하고 아무리 가혹하게 고문해도 적어도 내 입으로 내 동지를 팔지는 않는다. 그는 몽둥이 찜질에 정신을 잃으면서도 이를 악다물었다. 고문은 20일간 계속됐다. 물고문에 전기고문, 고춧가루 고문까지 그는 절대로 입을 열지 않았다. 도대체 어떻게 잡힌 것인지 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누가 밀고 한 것일까? 밀고가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나오지 않을 터였다. 계속되는 고문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서도 꼼꼼히 짚어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밀고자를 알 수 없었다. 그가 위장자수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권상수에게 약간 언질은 주었지만 그것도 정확하게 말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얼핏 말이라도 꺼낸 사람은 권상수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러나 권상수가 그를 팔았을 리는 없었다. 게다가 권상수도 양경한도 오재원도 모두 여기 잡혀와 있었다. 이 새끼 역시 거물이라 지독하구만. 누가 이기는지 어디 두고 보자고. 야, 권상수 들어와.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졌다. 권상수가 배신을 하다니. 동지들을 팔아먹는 앞잡이가 되다니.
적들의 총소리만 들리면 얼굴색이 샛노래지도록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던 권상수의 모습이 떠올랐다. 왜 그걸 생각하지 못했던가. 그토록 죽음을 두려워하던 권상수였는데. 야, 이 개새끼가 뭐라고 했는지 이 새끼 앞에서 직접 얘기해 주라고. 그는 눈을 부라리며 권상수를 쳐다보았다. 권상수는 고개를 푹 수그리며 우물쭈물 말꼬리를 사렸다. 똑바로 얘기 못해? 위장자수했는데 일하기가 어렵다고. 발등을 찍고 싶은 심정이었다. 모두가 그의 실수였다. 하루아침에도 모든 게 변하는 세상인데 어떤 위협도 받지 않고 있는 김춘옥마저 변하는 세상인데 군사재판에서 무죄를 받고 나온 권상수를 믿다니. 권상수의 조작이라고 맞서며 끝내 부인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동지를 팔아 제 목숨을 구걸하는 권상수의 비참한 모습을 보는 것은 뼈가 부러지고 온몸이 시퍼렇게 멍드는 고문보다 더 지독한 아픔이었다. 권상수는 전선을 넘다가 같이 잡힌 사람이 군에 탄탄한 줄이 있어 아무런 위협도 없이 작전구역 신입이라는 가벼운 죄목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빨치산 활동을 모두 알고 있는 고향에서 단순한 월부 기도로 끝내줄 리는 만무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것만 믿고 고향으로 돌아왔던 권상수는 경찰에게 끈질긴 협박과 회유를 받았다. 권상수는 무엇보다 생명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이었다. 결국 경찰에 협조하기로 하고 굴의 지하 조직을 깨뜨리기 위해 양경환의 조직에 가담한 것이었다. 간첩 이승엽의 비서라는 이유로 도당에서 의심했던 양경환이 아니라 권상수가 바로 조직을 팔아넘긴 장본인이었다.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동지를 팔아од은 권상수의 생명은 오래가지 않았다. 경찰에게 한번 꼬리를 물린 권상수는 그 후로도 계속 경찰의 앞잡이가 되어 수십 명의 동지들을 감옥으로 팔아넘기고 그것도 모자라 굴의 군당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 군당으로 재입산했다가 권상수의 정체를 눈치챈 군당 성원들에게 총살당하고 말았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일수록 죽음은 집요하게 쫓아다닌다. 권상수뿐만 아니라 수많은 배신자들의 최후 또한 마찬가지였다. 끝까지 입을 열지 않자 그는 1월 초 순천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 검사와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의 검사는 순천검찰 지청장으로 일제시대부터 검사 노릇을 했던 친일파였다. 아무리 닥달해봐야 위장사주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자 검사는 곡성경찰서로 연락하여 그가 곡성군당 위원장으로 재직했던 시절 곡성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그의 책임으로 떠넘겼다. 살인, 방화, 강도 절도, 공공기관 파괴,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행위, 비상사태와 특별조치령 위반. 그도 자신의 죄목을 일일이 다 외울 수 없을 정도였다. 54년 3월 30일 언도 공판이 열렸다. 검소의 논고가 시작되었다. 법이 허용한다면 즉석에서 사형을 집행해도 시원치 않을. 그는 검사의 구형이 끝나기 바쁘게 벌떡 일어섰다. 김왕규는 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는 친일파이며 민족 반역자요. 나는 적어도 우리 조선 민족을 외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으나 김왕규는 일제시대에 일본 정부의 관료로 출세한 친일파요.
그런 친일파가 해방된 세상에서도 여전히 애국자 행세를 하며 설치고 있소. 나는 그런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싸웠던 사람이요. 김한규는 자기 입으로 자기를 애국자라고 하며 나를 애국민으로 매도하지만 과연 누가 애국자고 누가 비애국민이요? 내가 치조를 받기 위해 검사방에 갈 때마다 김한규는 양담배를 수북히 쌓아놓고 피워댔소. 전쟁이 끝나고 우리 민족의 경제를 부흥 발전시켜야 할 이 마당에 양담배를 피워대다니. 그가 과연 애국자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요. 누가 애국자였고 누가 이 민족을 위해 살았으며 누가 사형을 언도받아야 할지는 역사가 반드시 증명할 것이요. 당신들이 나에게 사형이 아니라 능지처참형을 선고한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애국적 행위를 후회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미제의 앞잡이들이 선고하는 무엇도 인정하지 않소.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 그때까지 재판을 지켜보던 종조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비록 사형을 받았을 망정 내 속이 후련하구나. 종조부는 철저한 민족주의자였다. 김한규에 대한 그의 비판에 종조부는 시원했던 것이다. 불현듯 죽어가던 마당까지 우리 민족의 독립을 꿈꾸고 기다렸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죽어서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면 아마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웃으며 그의 등을 두드려 주리라. 산의 대장부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 법이다. 대세를 따라가는 것은 소인배의 삶이지. 할아버지는 어린 그를 자기 무릎 위에 앉혀놓고 그렇게 말했었다. 그리고 그는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왔다. 후회는 없었다. 역사는 나선형으로 발전한다고 했다. 그들이 목숨까지 바쳐가며 꿈꾸었던 해방의 날은 멀어지고 당분간 반동의 시대가 계속될 것이 분명했다. 미제의 식민지 정책은 더 노골화될 것이고 권력을 잡기 위해 조국을 미제에 팔아먹은 반동 권력의 횡포도 점점 더 심해질 것이었다. 그러나 결코 영원한 후퇴란 없다. 언제일지는 모른다. 그들이 다 죽고 난 뒤 어쩌면 한 세기 뒤일 수도 있다. 색에 눌린 용수철일수록 더 거세게 튀어오르듯이 억압당하는 인민들은 언젠가 다시 자신들의 피로써 항거할 것이고 미래의 새로운 세대는 한국 현대사의 초기에 피로 쓰여진 역사의 바탕 위에서 더욱 거세게 타오를 것이다. 그 밑거름만 되어도 좋다. 자기가 반드시 살아서 그날을 봐야 한다는 생각도 없었다. 단지 조금만 더 주의했더라면 권상수 같은 비겁자 배신자 때문에 모든 일을 그르치지 않고 일본으로 가는 밀항 루트를 개척할 수 있었을 테고 그랬더라면 얼마 남지 않는 빨치산 동지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도 있었으리라는 자책감만이 그를 괴롭힐 뿐이었다. 3월 말 제법 따스한 햇살이 사형 언도를 받고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가는 그의 여위고 상처난 몸 위로 쏟아져 내렸다. 종달새 한 마리가 하늘 저 높은 곳으로 치솟아 오르며 맑은 울음을 토해냈다. 그는 햇살에 시린 눈을 치켜뜨며 사라져가는 종달새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남한 사회주의자의 최후. 1954년 4월 24일 그는 경전 서부선 완행열차를 타고 광주 형무소로 이송되었다. 제일 먼저 입소식이 있었다. 형량에 따라 곡괭이 자루로 두들겨 패는 절차였다. 그는 사형수라 해서 50대가 선고됐다. 대여섯 대 맞고 나자 벌써 엉덩이가 터졌는지 퍽퍽 하는 소리가 둔하게 들렸다. 그는 이를 악다물었다.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 앞에서 비굴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50대를 다 맞은 그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똑바로 섰다. 피가 다리를 타고 흘러내려 고무신이 철벅거렸다. 그를 때린 간수가 50대를 다 맞은 놈은 처음이라며 질린 얼굴로 그를 다시 쳐다보았다. 고무신이 피범벅이니 미끄럽기도 하고 엉덩이가 푹 패어서 걸을 수도 없었다. 간수들에게 개 끌리듯 끌려 중앙 2사 12방으로 갔다. 간방문이 열리자마자 온 방이 번쩍번쩍 빛이 나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사형수들이 찬 수갑이 닳을 대로 닳아 작은 햇살 한 줄기에도 광채를 발했던 것이다. 광주 포로 수용소에서 넘어온 빨치산 26명 중 5명이 사형수였다. 엉덩이가 다 터져 뭉개졌지만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내내 누워서만 지내야 했다. 그나마 누워있는 환자가 많아 제대로 누울 수도 없고 옆으로 몸을 돌려야 간신히 누울 수 있을 정도였다. 다음 날 아침 식사가 들어왔다. 이상하게 다들 밥을 안 먹겠다며 지겹다는 듯 머리를 흔들었다. 최근에 왔다는 몇 사람만 한 손에 하얀 쌀밥 한 덩어리를, 다른 한 손으론 고무신에 멀건 소금국을 받아들었다. 순천에서 매일 소금을 바른 꽁보리밥만 먹다가 쌀밥을 먹으니 꿀맛이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을 안 먹는다니 웬일인가 싶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반찬 없이 하얀 쌀밥을 일주일만 먹으면 당장 밥 냄새도 싫어지고 밥꼴도 보기 싫어지며 급기야는 이질에 걸려 죽어간다는 것이었다. 12방에만 해도 그런 이질 중환자가 7명이었다. 따발총 환자라고 불린 그들은 이빨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고 눈이 침침해지며 계속 설사를 해대 하루 종일 변기통에만 앉아 있었다. 교도소에는 그렇게 남아 돌아가는 쌀밥을 말려 과자집에 비싼 값으로 팔아 축제를 했다. 집과 연락이 닿고 집에서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식을 정해 생명을 건질 수도 있었지만 남한에 아무 연고도 없는 이북 출신이거나 연락이 돼도 식구들마저 굶고 있는 기본 출신들은 사식 하나 시켜 먹지 못하고 그대로 이질에 걸려 죽어갔다. 그가 온 후 한 달 동안만 해도 수십 명의 동지들이 이질에 목숨을 잃었다. 사람의 목숨을 쌀 한 말과 바꾸는 셈이었다. 얼마 후 그런 식으로 축제를 한 교도소장이 재판에 회부됐지만 고작 7년형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단순히 빨치산에 부역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을 당하고 무기를 받던 것에 비하자면 대단한 이승만 정권의 자비였다. 20일쯤 지나자 엉덩이가 겨우 아물어 간신히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다. 아침 점검이 끝나면 재소자들 모두 사형수는 뒷줄에, 비사형수는 앞줄에 열을 지어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했는데 존다거나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당장 간수가 야, 이 빨갱이 새끼야. 여기가 네 안방인 줄 알아? 하며 고함을 지르고 달려와
반죽음을 만들어 놓았다. 시선을 둘 데가 없으니 당연히 앞을 보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다 간수와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벼락이 떨어졌다. 너 이 새끼, 너 내 얼굴 기억해 두었다가 제2의 6.25 터지면 나 죽이려고 그랬지? 말 뒤엔 당연히 몽둥이 찜질이었다. 살아있다는 자체가 치욕스러울 지경이었다. 그러나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끈질긴 것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다. 죽음처럼 허망한 것도 없지만 또 인간의 생명처럼 끈질긴 것도 없다. 그는 언젠가 전투 중에 포탄을 머리에 맞고 허연 뇌수가 땅으로 철철 흘러내린 부상자를 본 적이 있었다. 뇌수의 절반이 흘러내렸는데도 그는 죽지 않았고 마침 곁에 있던 의무주도원이 흙은 털 겨를도 없이 솔잎새만 뜯어낸 후 뇌를 다시 집어넣고 머리를 꿰매었다. 얼마 뒤 그는 멀쩡하게 살아났다. 언어장애나 뭐나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렇게 멀쩡하게 나아서 한 1년을 더 살았던 그는 그 후 다시 가슴에 직격탄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 목숨을 구걸하진 않지만 살아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였다. 지하 감방에서 벌레를 잡아먹고 목숨을 부지하면서 끝끝내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죄수를 그린 영화 빠삐용은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한국의 사상범들은 그보다 더한 극한의 환경 속에서 살아남겠다는 희망도 없이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생명과도 바꾸지 않을 자신의 신념으로 삶을 지탱하고 있었다. 형무소로 넘어오는 빨치산이 차츰 뜸해졌다. 더 이상 잡혀올 빨치산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박영발도 54년 1월 뱀사골에서 적에게 포위되자 권총으로 자결했으며 오금일도 김선우가 자폭한 직후 통명산에서 부상당한 채 포로로 잡혀왔으나 연행 직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남의 최고 지도부는 최고 지도부답게 장렬한 최후를 맞아들인 것이다. 최근 박영발이 자결한 게 아니라 함께 비트에 있던 주치의 박모에 의해 사살되었다는 빨치산 출신 박남진의 증언이 있었다. 당시 박영발이 지리산 비트에서 운영한 조국 출판사 필경사로 일하던 박남진에 의하면 주치의 박모가 총상을 입은 후 버려질 것을 두려워하여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다 1954년 2월 21일 비트 보초를 서던 박영발과 무전사, 여성 비서 등에게 30여 발 카빈 소총을 난사했다고 한다. 최고 지도부가 모두 죽고 난 54년 여름 무렵에는 이미 모든 조직이 와해되고 살아남은 몇몇 사람이 개별적으로 간신히 목숨만 부지한 채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도 끊임없이 시간은 흘러갔다.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54년 12월 30일 대법원에서 무기로 형이 확정되었다. 목숨이야 건졌지만 사형보다 나을 것도 없었다. 평생을 적의 감옥에서 갇혀 지내야 한다는 사실이 더 끔찍했다. 단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있으니 미래에 대한 희망, 해방의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기약할 수 없는 기다림이 절망보다도 오히려 수십 배 고통스럽다는 것은 그런 기다림을 경험한 자가 아니면 알지 못한다. 그는 머리를 깎고 기결사로 옮겼다.
당시 광주 형무소에는 약 2천 명의 죄수가 있었는데 그중 70%가 좌익수였다. 신문 한 장 볼 수 없으니 바깥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좌익수 중 어느 누구도 꿈을 버리지 않았다. 간혹 인간성 좋은 간수들이 손바닥만한 신문 쪼가리를 들고 와서 보여주며 그들을 위로하곤 했다. 국제사면위원회나 인권위원회에서 한국의 사상범들을 사면하라고 한국 정부에 탄원서를 보냈다는 뉴스였다. 국제사면위원회나 인권위원회의 요청은 물론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만간 통일이 되거나 적어도 사상범인이 곧 석방될 거라는 믿음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어떻게든 건강하게 살아남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루 30분의 운동 시간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감방은 다리도 펼 수 없을 만큼 좁았다. 그들은 시간만 나면 다리를 괴고 앉아 손을 폈다 오므렸다 하는 단조로운 운동을 수천 번씩 반복했다. 그건 운동이 아니라 차라리 고문이었다. 몸을 움직이려면 추력을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었지만 그나마 전쟁으로 공장이 모두 부서지고 일의 수요가 많지 않아 출력 나가기도 하늘의 별따기였다. 55년 봄 어느 날 누님이 면회를 왔다고 해서 나가봤더니 다시 오지 말라고 했던 그의 아내가 함께 와 있었다. 순천검찰청에서 보고는 처음이었다. 아주머니는 뭐하러 왔소? 그는 냉랭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누님에게 물었다. 옷섭으로 눈물을 찍어내고 있던 누님이 놀란 얼굴로 그를 보았다. 아니, 네 뭔 말을 그렇게 하냐. 그래도 지금까지 서방이라고 네 하나 기다리면서 살아온 사람인디. 그걸 모를 리 없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어쩌라는 것인가.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녀의 한 가닥 기대마저 산산이 깨뜨리는 것이 오히려 그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 처음에는 그녀를 원망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아무 미움도 없었다. 물론 애정이 생긴 것도 아니었다. 그가 그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기다려달라고 말할 수도 있었으리라. 그녀가 자신을 속박하고 억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찾아주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그의 바람이었다. 그리고 그게 자신이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었다. 재산이나 가문이나 학벌이나 어떠한 억압도 없이 사랑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는 세상을 바랐으나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전의 사슬에 다시 묶이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미안하오. 나는 언제 햇빛을 볼지도 모르는 사람이오. 다시는 찾아올 필요 없소. 부디 행복을 찾으시기 바라오. 냉정하게 뒤돌아서는 그의 등을 바라보며 그녀는 말없이 눈물을 닦아냈고 누님은 매정한 놈이라며 고함을 쳐댔다. 홀가분했다. 그의 선택도 그녀의 선택도 아니었으나 그녀가 짊어져야 했던 사슬에 대해서는 영원히 미안함이 남겠지만 하루하루 봄볕이 짙어갔다. 모포 한 장 없이 자야 하는 참 마룻바닥도 이제는 견딜만 했다. 아내가 다녀간 뒤로 자주 김춘옥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별이라고 생각했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김춘옥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서로 마음이 통했던 것일까? 그 봄이 가기 전 김춘옥이 그를 찾아왔다. 창살 앞에 서 있는 그 여자를 보고서야 첫사랑에 잠 못 이루는 소년처럼 설레던 그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그동안 김춘옥은 놀랍게 변해 있었다. 뽀얗게 분칠한 얼굴에 새빨간 입술 연지. 그는 침통한 표정으로 말없이 김춘옥을 쳐다보았다. 분칠이 얼룩덜룩 지워진 얼굴에 한 가닥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혁은 씨,
부모님이 혁운 씨 결혼한 사실을 알았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차라리 김춘옥이 아무 말 없이 돌아서 갔다면 그는 단 한 번의 사랑을 영원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그녀는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녀가 그를 사랑한 것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을 테니까. 그러나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달라졌고 그녀는 끊임없이 이전의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부대끼고 수십 번 마음을 바꾸고 번민했을 것이다. 그러는 사이 그녀는 현실 속에 서서히 빠져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신념에 찼던 자신의 과거와 과거의 사랑 앞에서 변모한 자신을 수치스러워하며 한편으로는 변명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부모님은 자꾸 다른 데로 결혼하라고. 저는 어떡해요, 혁은 씨. 저는 어떡해요. 결혼하시오. 지난 일은 없었던 걸로 합시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킨다는 것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인가. 산에서는 기꺼이 목숨을 버리던 동지들이 바깥 세상으로 나오면 고문을 못 이겨 동지를 팔고 목숨을 구걸한다. 어떤 이들은 이전의 동료를 잡는데 앞장서기도 하고 형무소에서는 굶주림을 참다 못해 밥 한 숟가락을 더 얻어먹으려고 불악취가 되기도 한다. 왜 권상수 같은 사람이 생겨나는가? 왜 김춘옥이 봉건적인 가정의 굴레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그의 곁을 떠나야 하는가? 과연 자신은 순간순간의 유혹과 타협을 이겨내고 사회주의자로서의 양심과 신념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55년 봄 전남의 마지막 빨치산 김병극이 형이 확정되어 광주 형무소로 넘어왔다. 김병극은 전남 총사령부 7연대 조영식의 연락병이었던 사람으로 인민군 출신의 소년이었다. 김선우도 죽고 도당이 완전히 박살난 후 김병극은 백운산 기슭에서 혼자 보급투쟁을 하며 몇 달을 살았다고 한다. 보급투쟁이랄 것도 없고 한마디로 동냥질과 다름이 없었다. 한 밤중에 혼자 민가로 찾아들어 사정을 설명하면 한때는 빨치산의 보급투쟁에 이를 갈았던 주민들도 안 됐어 하며 신고도 하지 않고 뭐든지 아낌없이 주었다. 주민들에게서 무등산 쪽에도 빨치산 몇 명이 살아남아 보급투쟁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김병극은 단신으로 동지들을 찾아 무등산으로 갔다. 몇 날 며칠을 찾아 헤맨 끝에 김병극은 도당 부위원장이었던 박갑출과 도당 여맹위원장 장삼래 그 외 2명을 더 만날 수 있었다. 5명이서 도내의 모든 산을 샅샅이 뒤지고 다니며 다른 동지들을 귀합하려고 했지만 가는 곳마다 쓸쓸하게 나뒹구는 해골뿐이었다. 별 수 없이 화순군 이서면 무등산 기슭에 비틀을 파고 숨어 지냈는데 다들 위축되어 꼼짝도 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김병극 혼자 나머지를 먹여 살리다시피 하여 근근히 살아가던 이들은 어느 날 잘못하여 밥 지어 먹는 골짜기에 쌀알을 조금 흘렸던 모양이었다. 당장 수천 명의 병력이 마지막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해 수색에 나섰다. 한 경찰관이 하필 그 소나무만 붙잡지 않았더라도 그들 모두는 몇 달쯤 더 버틸 수 있었을지 몰랐다. 수색을 하던 한 경찰관이 산을 타고 오르면서 소나무 가지를 붙잡았는데 바로 그 소나무가 비틀을 덮어놓은 위장용이었던 것이다. 당연히 나무는 힘없이 쑥 뽑혔고 그때부터 몇 시간 불꽃 튀는 전투가 벌어졌다. 아무리 사상성이 투철하다고 한들 비트 안에 갇힌 5명이 어떻게 수천 명을 당할 것인가. 결국 모두가 총탄에 희생되고
김병극과 장삼래만 부상을 입은 채 생포됐다. 54년 봄의 일이었다. 김병극은 비트 안에서 온갖 생각을 다 했다고 한다. 자폭을 할까도 했지만 자폭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고 자기도 전사할 생각이었는데 총만 수십 방 맞고 치욕스럽게 살아나고 말았다며 그보다 2살 아래인 김병극은 눈물을 글썽거렸다. 전남의 마지막 빨치산이었다. 김병극이 생포되기 전 전남 도당의 간부 부장 강경구가 53년 가을에 그때까지도 살아남은 모든 성원 40여 명을 총규합하여 산성부대라 칭했다. 전남 도당의 마지막 조직인 셈이었다. 강경구는 문득 김용원이 나주에 지하 사업을 하러 들어갔다는 말을 기억해내고 그들과 접선하기 위해 백운산을 출발하여 조계산, 모후산, 백아산을 거쳐 장흥 유치로 갔다. 김용원에게 빨치산이 왔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 보급투쟁을 하며 일부러 노출을 시도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김용원의 소식은 없고 도내의 전 경찰 병력만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하는 수 없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백운산으로 되돌아온 산성부대는 보성 겸백면에서 경찰의 공격을 받고 단 한 사람의 생존자도 없이 전원전사했다. 전남의 조직적인 부대로서는 마지막 전멸이었다. 김병극으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 모두 한숨만 내쉬며 말이 없었다. 누군가는 이 비운의 역사를 원망하기도 했고 누군가는 휴전협정 때 남한 유격대 문제를 제외시킴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막아버린 북쪽의 원망을 토로하기도 했다. 남한 유격대의 비극적인 최후를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평가하든 54년 봄 남한에서의 모든 사회주의 활동은 막을 내리고 말았다. 그때까지도 지리산에서는 정순덕 외에 몇 명이 살아남아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유격 활동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에 불과했다. 56년 봄이 되어서야 그는 추력을 나갈 수 있었다. 멍석과 어망을 짜는 제4공장이었다. 그때 그들이 하루 3끼 먹는 것이라고는 어른 주먹만한 보리밥 한 덩이와 흙이 절반이나 섞이고 건더기는 찾아보기가 힘든 멀건 시래기국뿐이었다. 형무소장이 바뀔 때면 간혹 급식이 좋아지기도 했지만 언제나 그것은 잠깐이었다. 다이아칭, 알약만 하다 해서 수용자들이 다이아칭이라고 불렀던 급식으로는 도저히 체력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추력을 나가면 간수들은 죄수들의 굶주림을 이용하여 그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었다. 목표량을 초과 달성하면 누룽지 한 그릇을 더 준다든가 하는 식이었다. 그렇잖아도 힘없는 재소자들은 누룽지 한 그릇에 정신이 팔려 하루 종일 허리가 휘도록 어망을 짰다. 어느 공장이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물과 멍석을 짜는 이 고공공장은 강제노동공장, 모든 재소자들이 일단 한 번씩 거쳐가는 공장이었는데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다시 양복공장으로, 글을 잘 아는 사람은 인쇄공장으로, 돈이 많은 사람은 어디든 돈을 써서 원하는 곳으로 옮겨갔다. 빨치산 출신 중에도 의식이 철저한 사람들은 대부분 글을 잘 아니 인쇄공장으로 갔고 고공공장에는 주로 나이 들고 돈 없고 글자도 모르는 투쟁인민들 뿐이었다. 투쟁인민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유격대나 당 기관으로 배치돼서 사상훈련을 받았지만 노인네들은 사상이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저 좌익보다 우익의 탄압이 더 심하고 자기들이 보고 겪어보건대 좌익들이 더 나으니까
그저 좌익을 따라온 사람들에 불과했다. 죄라곤 그것밖에 없는데도 투쟁인민의 대부분은 무기수였다. 당원들이야 재판을 받아도 남한의 실정을 잘 아니 대부분 모른다, 안 했다고 그동안의 활동을 부정한 반면 투쟁인민들은 솔직하게 말하면 살려준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어디 전투에 참가했다. 유명한 빨치산 대장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아는 대로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는 바람에 중용을 받은 것이었다. 그들에게는 뒷바라지 해줄 사람도 돈도 없으니 교도소에서 주는 식사가 전부였고 이를 더하면 주는 누룽지 한 그릇이 최고의 간식이었다. 인쇄 공장 같은 곳은 무슨 조건을 달아 잔업을 시키더라도 당연히 거부했지만 투쟁인민들은 자존심을 팔아서라도 일단 살고 봐야 했다. 그와 같이 고공공장에 나와 일하던 남부군 사단 정치위원 출신인 이봉갑은 그게 못마땅해서 배알도 없는 놈들이라고 툴툴거리며 자기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잔업을 하지 않았다. 이봉갑이야 투철한 사상으로 굶주림을 이겨낼 수 있었지만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이봉갑을 달랬던 그조차도 나이든 노인네들이 그 누룽지 한 그릇에 하루 온종일 고개 한 번 들지 못하고 그물을 짜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에서 주먹만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처음 추력을 나온 빨치산 간부 출신들 모두 마찬가지였다. 이봉갑이 도저히 이런 곳에서는 일 못하겠다며 추력을 거부해 버리고 들어간 어느 날 그는 전북 김제 군당 위원장이었다는 유영쇠 등 대여섯 명과 얘기를 해보았다. 이봉갑처럼 투쟁인민에게 무조건 사상으로 굶주림을 참으라는 것도 올바른 대안이 아니었고 문제는 정당하게 배급되어야 할 그들 몫의 급식량을 되찾는 것이었다. 급식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언제 해방이 오고 언제 풀려나든 그때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들은 심각한 논의 끝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인권투쟁을 해보기로 결정했다. 요즘에야 형무소에서 정치범들이 인권투쟁을 하면 간혹 기사화가 되기도 하고 아무튼 목숨을 내걸어야 할 만큼 큰 사건이 아니지만 그 무렵엔 일반 사범은 물론이고 좌익수조차 감히 인권투쟁을 할 엄두도 못 냈다.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도 굶겨 죽이는 판인데 빨갱이 주제에 인권투쟁을 했다가는 죽 한 사발 얻어먹지 못하고 맞아 죽기 십상이었다. 형무소에서 조직적인 인권투쟁이 시작된 것은 3공화국 말기쯤 다른 시국 사범들이 생겨나면서부터였다. 다음날 배식 시간이었다. 나는 아침을 못 먹겠소. 우리에게 정량대로 음식을 공급해 주시오. 아침을 나눠주러 온 담당 소지가 놀라서 부랴부랴 간수에게로 달려갔다. 다른 방에 있던 6사람도 동시에 식사를 거부했다. 잠시 후 간수가 그의 방 앞으로 와서 그를 노려보았다. 밥 못 처먹겠다는 놈이 이 새끼야? 맘대로 해봐. 이 뽁뽁이 새끼 같으니라고. 그 무렵 강주 형무소에서는 좌익수들을 뽁뽁이라고 불렀다. 이북 출신인 간수부장이 공장에 나와 사람들을 만나면 뭐하다 들어온 놈이냐고 물었는데 좌익수들이 산에 있다 왔다고 하면 자네도 뽁뽁 기어다니다 왔구만 하는 바람에 뽁뽁이가 된 것이었다. 그날 오후 단식을 했던 6사람은 모두 뒷수갑이 채워진 채 햇빛 한 줄기 새어 들어가지 않는 독방으로 옮겨졌다. 뽁뽁이 주제에 단식을 해? 어디 원대로 한번 굶어 죽어봐 이 새끼야. 우리가 죄인이긴 하지만 당신네 법으로 정한 급식 규정이 있어. 왜 법을 지키지 않는 거요? 모든 것은 내가 주동했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방으로 돌려보내시오. 내가 모든 책임을 질 것이오. 당장 소장 면회를 시켜주시오.
나는 정량대로 급식이 될 때까지 굶을 테니 때려 죽이든 굶겨 죽이든 알아서 하시오. 그래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워커발이 정강이 뼈로 날아왔다. 어떤 놈은 그의 발을 마구 짓이겼다. 이 쌍놈의 새끼. 그러나 고문이라면 자신 있는 그였다. 단식을 시작한 이들 대부분이 모두 협박에 굴복했는지 단식을 풀었고 그와 유 형세만이 끝까지 단식을 풀지 않았다. 그는 그날 밤 벽신호로 유 형세에게 단식을 풀라고 했다. 이미 나머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 이상 두 사람이 하나, 혼자 하나 마찬가지였고 그럴 바에는 한 사람만 고통을 당하는 편이 나았다. 다음 날 보안과장이 그를 불렀다. 군은 왜 단식을 하는가? 교도소 구정에 5등씩은 140g이라고 적혀 있소. 그러나 당신이 한번 가서 지급되는 밥을 보시오. 우리는 그걸 밥이라 하지 않고 다이아층이라 부르오. 수용자들은 배가 고파 운동장에 풀까지 뜯어먹는 판인데 간수들은 매일 밥을 몇 드럼씩 구루마로 실어 집으로 가져가오. 멀쩡한 밥을 돼지밥으로 준다는 것이요. 나는 누구누구가 그런 짓을 했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소. 우리의 사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오. 당신들이 정한 법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면 당신네들 법에 정한 급식 규정 역시 지켜야 할 것이 아니오. 곁에 서 있던 보안 주임이 몽둥이를 든 채 저 새끼는 몽둥이로 조져놔야 버릇을 잡는다며 설쳐댔지만 보안과장이 그를 말렸다. 좋소, 내가 확인해 보겠소. 그러니 군도 지금부터 밥을 먹으시오.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단식을 풀 수 없소. 당장 다음 끼부터 규정대로 밥을 해서 돌리시오. 좋소, 돌아가서 기다리시오. 그러나 다음 날도 규정대로 급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11시쯤 보안과장이 다시 나를 불렀다. 내가 조사해 보았더니 군의 말과 조금 다릅디다. 2,000명 분량을 모두 저울로 달 수는 없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남기도 할 것 아니오. 그리고 구루마로 실어 나른 것은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였소. 지금 취사장에서 밥덩어리를 가져다 한번 달아봅시다. 그리고 보안과장은 옆에 있던 주임을 시켜 취사장에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밥을 한 덩이씩 가져오라 일렀다. 보안과장은 보란듯이 5등급짜리 밥을 저울로 달았다. 180g이었다. 220g이어야 할 1등급은 무려 300g이었다. 보시오, 다 제 규정을 넘지 않소? 그는 하도 어이가 없어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멀뚱멀뚱 보안과장만 쳐다보았다. 에이 여보시오, 나를 어린애로 알고 장난치자는 거요? 140g이라는 것은 쌀 무게를 얘기하는 것이요. 거기에 물과 열을 가해 밥으로 지어 놓으면 최소한 2배는 넘을 것이요. 지금 나를 놀리는 거요? 보안과장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 새끼, 뽁뽁이 새끼가 어따 대고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과장님, 이 새끼 이거 말로는 안 됩니다. 한번 조져놔야 합니다. 보안 주임이 과장의 눈치를 살피며 험악하게 눈을 부라렸지만 과장은 거기 대고 버럭 고함을 질렀다. 당장 가서 용도계장 데려와. 사색이 된 용도계장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이봐, 140g이란 게 쌀무게인가 밥무게인가? 예, 쌀무게입니다. 이 도둑놈의 새끼들, 그럼 지금까지 다 돌라낸 놈이 누구야? 취사반장과 보안주임을 앞에 놓고 한참 호통치던 가장이 그를 보았다. 좋소, 군은 돌아가서 기다리시오. 보안과장이 쌀 무게란 것을 몰랐을 리 없고 그동안 그들이 공공연하게 쌀을 훔쳐 먹은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 훔쳐 먹은 것은 보안과장에게도
소장에게도 다 뇌물로 올라갈 것이 뻔했다. 그 앞에서 마지못해 쇼를 하는 것이라 해도 보안과장은 다른 사람에 비해 인간적인 사람이었다. 그들의 말대로 빨갱이 하나쯤 죽는다고 해도 문제될 것 없는 세상인데 그래도 보안과장은 그를 인간적으로 대해준 것이다. 다음 날 다시 보안과장이 그를 찾아왔다. 단식 나흘째 물 한 모금 넘기지 않았지만 산에서 열흘씩도 굶었던 걸 생각하면 별 고통스러울 것도 없었다. 어떻게 하면 단식을 풀겠소? 일반 수용자들을 각 공장에서 몇 면씩 차출하여 수용자들이 보는 앞에서 쌀을 달고 밥을 지어 배식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그 기준에 따라 정량을 보장해 주시오. 그리고 지금껏 부정을 저질러 온 용도 계장과 취사장 담당을 인사 조치해 주시오. 그러면 단식을 풀겠소. 좋소. 그렇게 할 테니 지금부터 단식을 푸시오. 아니, 그렇게 한 밥이 다 돌아간 다음에 밥을 먹겠소. 보안과장은 묘한 얼굴로 한참 그를 보더니 알겠다며 돌아갔다. 그날 전 수용자에게 배급된 밥은 평소의 2배가 넘었다. 그렇게 하고도 밥이 몇 드럼 남을 정도였다. 지금까지 반도 넘게 수용자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증거였다. 직접 보라며 취사장으로 그를 데려갔던 보안과장도 어이가 없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취사장 간수에게 특별히 그에게 며칠간 죽을 쑤어주라고 부탁한 보안과장은 잠시 그를 붙들었다. 혁웅군, 당신의 행동은 옳소. 그러나 세상에는 여러 가지 방법과 질서가 있고 그것을 거역할 수 없을 때도 많소. 당장 내 위에는 교도소장이 있고 법무장관이 있고 대통령이 있소. 내 힘으로도 다 어쩔 수는 없소. 사사건건 물고 늘어졌다가는 결국 자기만 당할 뿐이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을 잊지 마시오. 보안과장이 그와 다른 점은 바로 그것이었다. 보안과장이라고 자기 눈앞에 온갖 부정들이 보이지 않을 리 없었다. 보안과장은 이번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그러한 숱한 모순들 앞에서 몸을 숙이며 살아왔고 그는 어떻게든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 쳐왔다. 그러나 모든 것에 질서가 있다는 보안과장의 말은 옳았다. 하나의 거대한 모순이나 부정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는 조직의 힘이 필요했다. 혼자서는 안 된다. 이번 단식을 성공적으로 끝내기는 했지만 얼마 뒤면 또다시 원상복귀할 거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원천적으로 부정의 질서를 제거하지 않는 한 어떤 식으로도 부정과 싸워 이길 수는 없었다. 이번 단식의 효과도 오래 갈 리 없었다. 10사람이 도둑 하나 못 막는다는 말도 있거니와 위로부터 부정을 근절하지 않는 이상 혼자 힘으로 아무리 떠들어봐야 잘 되면 순간적인 처방일 뿐이었다. 단식한 목적은 달성됐지만 단식 선동죄로 금치 2개월을 언도받은 그는 뒷수갑을 찬 채 개처럼 엎드려 입으로 밥을 먹으며 2달을 어둠 속에서 살아야 했다. 두려움이 그의 가슴을 저몄다. 어둠이나 독방의 고독이 두려운 것은 아니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다가올 죽음이 두려운 것도 아니었다. 그들이 꿈꾸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승만 정권의 폭압적인 질서와 맞서 싸워야 할 미래가 두려워진 것이다. 이제 그들을 지도하고 조직해야 할 당도 남한에는 없었고 좌익에 대한 탄압도 45년 이래 가장 악랄했다. 이제 스스로 자신들을 지도하고 조직하며 미제를 등에 업은 이승만 정권과 그 정권의 부정한 질서에 대항해 투쟁해야 하는 것이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빛 한 줄기 새어 들어오지 않는 암실. 차가운 마룻바닥에 개처럼 엎드려서 그는 자신을 다그치고 또 다그쳤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밖에는 어쩌면 눈이 내릴지도 모르는데 두 겹 판자로 가로막힌 징벌방에는 바깥의 무엇도 느끼거나 만지거나 볼 수 없었다. 그가 징벌방에서 풀려났을 때는 이미 배식량도 그가 단식하기 전으로 돌아가 있었다. 해벌은 되었지만 취업은 금지되어 그는 미지정방, 공장에 못 나가는 사람들만 수용하는 방으로 옮겨졌다. 그는 그곳에서 평생 못 잊을 동지 한 사람을 만났다. 그의 이름은 김규호. 그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탁월한 이론가이자 실천가이기도 했다. 전남 강진에서 태어난 그는 애꾸였다. 돈도 없는 데다 애꾸인 자식에게 그의 아버지는 소학교만 졸업시켜주고 농사나 지으라 했다. 무단 가출을 해서 일본으로 건너가 경도 제대를 졸업한 그는 해방 후 서울대 철학과 교수로 부임했다가 46년 국대 반대 투쟁 시 월북을 했다. 김일성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김규호는 6.25 직후 대일지하당 조직책으로 일본에 건너갔으나 52년 체포되어 미국의 극동군사령부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미 CIA가 북한의 내각 간부 학원 졸업사진까지 내밀며 그의 지하 조직 활동을 추궁했지만 일본 사회당의 강력한 비호와 160명이나 되는 일본 인권 옹호 변호인단의 변론으로 추방 명령만 받고 오무라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그는 그곳에서 대부분 이승만 정권을 반대하여 밀항해온 수용자들을 선동하여 탈옥에 성공했으나 나고야에서 다시 체포되어 한국 정부로 넘겨졌다. 김규호의 형무소 기록에는 이자가 미국 극동 점령 정책에 협조만 한다면 언제라도 CIA로 연락하라는 단서가 붙어져 있었다. 그러나 김규호는 철저한 마르크스주의자였다. 김규호가 있는 방은 분위기부터 달랐다. 형무소에 들어와서 그렇게 규칙적이고 명랑한 생활은 처음이었다. 오전에는 마르크스주의 강의, 오후에는 역사 강의, 밤에는 각자 자신들의 경험담을 얘기하며 자유토론을 하거나 오락회가 열렸다. 다른 방에서는 형무소 벽돌담에 해그늘만 하루 종일 바라보며 밥때를 기다렸지만 이 방에서는 행여 밥이 와서 얘기가 중단될까봐 조바심을 낼 정도였다. 적국의 인질로 잡혀가야 했던 공민왕의 서러운 생애와 노국공주와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에서부터 실존주의, 까미와 샤르트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우정과 러시아 혁명에 이르기까지 김규호의 이야기는 무궁무진했다. 노래라면 문외한인 그에게 예전부터 좋아하면서도 배우지 못해 못 부르던 노래를 가르쳐준 것도 김규호였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다리를 괴고 앉아 바싹 마른 몸을 이리저리 경쾌하게 흔들며 김규호는 한 소절씩 그에게 노래를 알려주었다. 북방나라 소비에트는 인민이 다스리는 평화한 나라. 각 공화국 민족들의 영원한 친선을 도모해. 코러스의 밤이 오면 춤과 노래 시작된다. 춤과 노래에 엉키어 즐거운 이 밤도 깊어가네.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천천히 노래를 따라 불렀다. 코러스의 밤이 오면 춤과 노래.
코러스의 밤이 오듯이 백운산에 백아산에 밤이 오면 그들도 모닥불을 지펴놓고 춤과 노래로 오랫동안의 피로를 풀었었다. 그때의 동지들은 모두 어디 있는가? 곱새춤을 추던 김웅복, 어울리지 않게 난 못해요 하고 아양을 떨다 인민항쟁가를 소리 높여 부르던 양붕순, 어렵사리 새로 구입한 신발을 기어이 부대원들에게 신겨주던 조용식, 김춘옥과 그가 결혼하면 주례를 서주기로 했던 김선우, 언제나 형님처럼 그를 아껴주던 오금일, 지쳐 쓰러질 때까지도 피곤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꼿꼿이 앉아있던 박영발, 곡성 전투 때 비겁하게 살려면 당신이나 도망가라고 소리치던 문춘, 야광시계를 선물해준 박종아. 이제야 노래를 배우는 그의 눈앞에 숱한 동지들의 모습이 스쳐갔다. 지나간 모든 것이 꿈이었을까? 그는 노래를 부르다 말고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펴보았다. 김규호가 그를 바라보며 빙긋이 웃고 있고 주변의 동지들도 모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몸을 흔들며 운동을 하거나 담소를 나누고 있다. 이전의 모든 기억은 지금도 분명 꿈은 아니다. 목 근처쯤 나 있는 낮은 창문으로는 기우는 저녁 햇살이 가득 쏟아져 들어왔다. 지나간 젊음이 아까운가? 아니, 스스로에게 물었던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나 혼자 착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 지난번 단식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는가?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해도 그 잘못된 제도에 빌붙거나 그 제도를 도우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로서는 유일한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을 무로 돌릴 수는 없었다. 그들은 분명히 옳았다. 후회는 아니었지만 승리를 확신하며 싸우던 때가 콩 한 조각을 나눠 먹던 동지들이 그리운 것이야 어쩔 수 없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죽음이 가까이 있기는 하지만 그때는 적어도 적과 대등하게 싸웠고 지금은 적의 포로로 갇혀 있다. 담장 밖을 구경하지 못한 지도 벌써 3년. 언제쯤이나 담장을 벗어날 수 있을까? 담장 밖의 세상에 언제쯤 풍요한 인민의 나라가 세워질까? 북방나라 소비에트는 인민이 다스리는 평화한 나라. 그는 이 노래를 힘차게 불러야 할 날이 내일 모레 오기라도 할 것처럼 열심히 김규호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노래를 배웠다. 저녁 햇살이 차츰 길어지더니 방 안 깊숙이 들어와 여위일대로 여윈 자익수들의 앙상한 몸을 다사롭게 감싸 안았다. 57년 봄이 왔다. 그의 봉은 자익수 전향 문제로 떠들썩했다. 추력하던 모든 자익수의 추력이 금지됐다. 전향한 자에게만 추력이 허용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향서를 쓰기 시작했다. 김규호가 있는 방에서는 단 한 사람의 전향자도 생기지 않았다. 그는 전향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대중 속에서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을 의식화시켜 그들 속에서 뿌리 내리는 것이 올바른 조직가의 자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나 형식적이든 내용까지 포괄한 것이든 적들 앞에서 자신의 사상을 부정한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기도 했다. 그는 김규호에게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선생님, 저는 지하 조직 사업을 하기 위해 위장자수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저의 임무가 바로 조직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사대부집 아씨처럼 안방에만 갇혀 산다면 사상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대중과 같이 호흡하며 대중을 조직화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임무 아닙니까? 김규호는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면 그래야지요.
취업 중에 있는 우리 동지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할 동지도 반드시 필요하오. 동지가 그 일을 하오. 동지의 말이 옳소. 선생님은? 김기호는 대답 없이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의 의미를 그는 지금도 알 수 없다. 전술적으로 전향이 필요하긴 해도 자신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뜻이었을까. 끝까지 전향을 거부하던 김규호는 감방에서 공산주의 교육을 시켰다 하여 5년형을 추가받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복역하다 위암에 걸리자 스스로 이불을 찢어 목을 맸다. 적들 앞에 자신의 죽어가는 비참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던 것이다. 전향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김기호의 말을 듣고도 그는 한동안 망설였다. 김춘옥을 데려다 주러 갔다가 자기까지 자수를 해야 했던 그날의 복잡한 심정과 똑같았다. 전향서 한 장에 지금까지 가져왔던 사상이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전향되는 것은 아닐 테지만 기분은 좋지 않았다. 서글픔, 분노, 온갖 생각이 들끓었다. 7월 4일 그는 드디어 전향서를 썼다. 이름이야 어찌됐건 또 어떤 마음으로 전향서를 썼건 아무것도 아닌 종이 쪽지는 바로 덫이었다. 전향서 한 장에 대우가 달라졌고 환경이 달라졌다. 전향서를 쓰는 사람이나 쓰지 않는 사람이나 당시의 생각은 거의 비슷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 20년이 지난 후 그들은 분명 달랐다. 한쪽은 어쨌거나 자본주의의 질서 속에서 살았고 한쪽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채 살아왔다. 1,400명이 넘는 좌익수 중 100여 명만이 전향을 거부하고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채 특사에 남았다. 그들에게는 소울 한 방울만한 밥 외에 모든 사식마저 금지되고 추력도 금지되었다. 그들에겐 죽음 직전까지 영원한 격리가 남아있을 뿐이었다. 전향을 한 자나 하지 않은 자나 모두 그때까지만 해도 빠른 시일 내에 해방이 되거나 그도 아니라면 다른 나라의 통례로 확신범이기 때문에 형을 다 살지 않아도 석방될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 4.19 혁명이 5.16에 의해 좌절되기 전까지는 4.19 혁명이 실패로 끝나자 그들은 그때까지 가져왔던 모든 꿈을 버렸다. 이제 당분간은 제국주의를 등에 업은 군사 독재 정권이 기승을 떨칠 게 분명했다. 역사의 발전 법칙에 의해 언젠가는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 올 것이지만 그건 정말 먼 미래의 것이었다. 미 전향자들은 한치의 애누리도 없이 형을 다 살아야 했고 형을 살고 나온 후에도 사회안전법이라는 전 세계에도 유례없는 악법의 그물에 걸려 평생을 사회와 격리된 채 살아야 했다. 대중 속에서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대중을 조직화하겠다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김규호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사상을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 내키지 않은 전향서를 써야 했던 그가 정말 그의 의지대로 실천했는지는 여기에 쓸 수도 없고 쓰고 싶지도 않다. 현재까지의 정권이 어떻게 사상범을 취급하고 얼마나 가혹하게 민주주의를 탄압해 왔는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후 그가 겪어야 했을 고통과 좌절을 이미 눈치채고 있을 것이다. 국가에서 금지하는 사상을 머릿속에 지니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며 좌절을 느낄 때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던 김규호의 미소를 떠올렸다. 김규호는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사상을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살다 죽었다. 나는 무엇인가? 살아남아서 세상으로 나와서 무엇을 했는가? 스스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철저하지 못한 사상성 때문인가? 아니면 반동의 시대 때문인가? 그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묻고 또 물었다. 아무튼 그는 전향을 했다. 그가 가장 존경하던 김교호는 그대로 특사에 남았다. 그가 사랑했던 많은 동지들은 남녘의 산과 들에서 죽었다. 남한에서의 치열했던 사회주의 운동은 교도소 특사에 갇힌 채 막을 내렸다. 그의 앞날에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눈물과 치욕의 삶이.